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동영상은 아반떼 CN7 시승기 그 1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반떼는 삼각반떼라고 하는 과도기 모델이 있었죠. 왜 저런 디자인이 나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이유가 여러분 앞에 나온 거죠. 아, 삼각반떼가 왜 그랬었는지 이제 알겠다. 일단 사람들 눈은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시승을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왜냐하면 오랜만에 플랫폼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도 소나타나 K5 소렌토처럼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낮아진 다이나믹한 특성을 갖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격과 얼마나 맞을까? 아니면 앞으로 고객들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일까? 그것이 되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승을 하는 차는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그리고 i-VT 무단 변속기입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이미 저희가 봤던 거죠. 따라서 파워트레인보다는 이 차의 성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진 무게중심, 좀 더 스포티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태생적 성격. 하지만 아반떼의 기존 고객들을 담아내야 하는 이 가솔린 모델의 입장에서는 그 성격이 꼭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반떼 고객들, 이 아반떼 고객들은 정말 가성비가 중요하고 그리고 무난한 것이 제일 좋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른바 저관여자, 자동차 마니아하고는 좀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모델들이 뭐 N9이라든지 N모델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아반떼의 성격적인 외연을 넓혀나가는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1.6 가솔린은 기존의 아반떼 고객들을 최대한 흡수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나올 그 다음 모델들이 아반떼가 디자인과 함께 새로운 고객들을 향해서 감성적으로 좀 더 뜨겁게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번에 가격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승을 하게 된 인스퍼레이션 트림, 이거는 그냥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게 썬루프하고 17인치 휠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걸 다 합쳐도 2,570만 원대의 모델. 반자율 주행, 능동 안전 장비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 가죽 시트, LED 헤드라이트 몽땅 다 기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풀 옵션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머리 아프지 않게 차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고 역시 무난한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시장 포지셔닝을 봤을 때 오늘 아반떼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인스퍼레이션이 시승에서 어떤 느낌으로 전달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당연히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실제로 길에서 햇빛 아래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햇빛 아래에 드러내놓고 보면은 전에 안 보였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으로 만지면서 이 차의 품질을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준중형 시장은 제가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은 진짜 반자율 주행 장비 같은 거, 그리고 10.25인치, 10.25인치 이런 정말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플랫폼까지 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해냈을까? 결국은 품질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뺀 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동영상을 전체 디자인과 혹시 눈에 잘 안 띌 수 있는 아쉬운 점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데 집중을 할 거고, 그리고 차 바닥으로 들어가서 앞 서스펜션 구조하고 뒤 서스펜션 그 부분에 대해서 질감을 그리고 기대되는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2편에서는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이 느낌 그리고 조종 성능이 발전된 부분, 혹시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면서 실제로 이 차가 발전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 방향성이 뚜렷한지, 너무 뚜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오늘 저는 아반떼 CN7 올류 아반떼 시승을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문 닫은 공장을 또 카페로 만든 곳이네요. 요즘은 이렇게 카페가 공장에서부터 태어나는 희한한 재탄생을 많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아반떼가 어떻게 재탄생되었을까, 이런 것을 보는 모습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차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또 아반떼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반떼처럼 음각이 있고 직선이 많이 겹쳐 있고 예각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디자인에서는 빛이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차가 주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이 있지만 저는 타이틀 컬러인 파란색을 골랐습니다. 이 파란색이 이름이 뭐더라? 인텐스 블루, YP5 인텐스 블루입니다. 인텐스 블루 컬러를 골랐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색깔이 가장 무난한 색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햇빛 아래서 보는 아반떼 외장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앞모습을 이렇게 햇빛이 반사가 되는 모양의 이 각도에서 보게 되면 확실히 여러 가지 면들이 겹쳐져서 보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짝거리는 라인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이렇게 잘 먹는 라디에이터 그릴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 정중앙에 번호판이 딱 들어가 앉아 있고 로어 그릴과 어퍼 그릴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도 지금 이 그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루는 구조를 만드는, 이게 파라메틱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의 어떠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를 뭉쳐가지고 하나의 조형을 만들어내는 느낌, 그 부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은 당연히 프로젝션 타입의 LED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뚫려 있냐? 아니네. 뚫려 있군요. 예, 에어 커튼 효과를 내는 홀이었습니다. 네, 햇빛 보이시죠? 자, 이 차가 휠 베이스가 2cm가 길어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체 길이는 3cm가 길어졌어요. 이 차의 완성판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느꼈던 부분이 이게 오버행이 좀 길어 보이는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나쁘지 않았던 것이 앞 얼굴이 옛날보다 확실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튀어나왔지만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반떼 CN7 디자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 같이 반사되는 모습이 보면은 제 몸이 완전히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이렇게 반사가 여러 각도로 되는 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반사가 여러 각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약간 페인팅이 좀 울거나 그러는 부분도 살짝은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되게 만들기 힘든 부분이구나. 이게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약간 페인트가 그 직선에 뭐랄까 고여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완전히 곡선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가다 직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사되는 모습들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울어 보이는 모습들이 이런 모퉁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잘 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잘 만들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도전하기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에서 저는 가장 쳐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그린하우스입니다. 이 그린하우스를 보시게 되면은 그린하우스가 앞유리 한 장, 뒷유리 한 장, 즉 유리 두 장으로 끝납니다. 쿼터 글라스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C필러에 들어가서 이런 핀 모양의 데코레이션이 쿼터 글라스가 있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봤을 때 뒤쪽 시야가 좀 이러면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이 캐릭터 라인을 형성을 합니다. 그 라인이 면이 두꺼워졌다가 다시 좁아져서 완전히 하나의 라인으로 좁아졌다가 이 연료주입구를 지나면서 다시 선에서 면으로 넓어지고 그것이 뒤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하고 연결이 됩니다. 밤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미등일 때는 완전히 H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H자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제네시스 G80에서도 봤었지만은 이 뒤쪽에 음각 곡선, 이 차는 직선으로 음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음각을 잘 만들어내게 되면은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잘못 만들면은 꼭 위에다가 뭐 얹혀놓은 것 같은 무거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아반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면이 생겼다가, 여기도 면이 생겼다가, 면이 또 사라져요. 이런 거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면이 생겨요. 면이 생겼다가 또 없어져. 근데 여기가 또 선이야. 면이 변해. 그런데 여기서 또 삼각형이 딱딱하게 만들어져. 심지어는 뒤쪽에 디퓨저 쪽도 보면은 그냥 밋밋한 선이 아니고 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반떼 이 로고가 바뀌었죠. 이 아반떼 AVANT도 아주 심플리파이 해가지고서 그냥 A자가 V자 뒤집은 것처럼 됐어요. 네, 트렁크는 아주 그냥 밋밋하게, 아주 데코레이션 크지 않게, 하지만 쓸모는 상당히 크게. 지금 이게 좌우로 완전히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골프 클럽을 아주 여유있게 실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뒤에 폴딩 시트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아요. 이 세단들에서 폴딩 시트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아반떼는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저기 밑에 트림이 접혔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차는 원가 부담이 큰 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이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플. 네, 펑크 수리 키트,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를 담고 싶으면 담을 수 있는 공간. 지금은 스페어 타이어를 안 담으니까 거기에다가는 물건 담아 놓으면 됩니다. 걸레, 세차 도구, 뭐 비상금, 공간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나 서유럽처럼 이 펑크 수리 키트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제3세계, 그리고 정비를 받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스페어 타이어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펑크 나면 죽어요. 그런 곳을 위해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웨어를 깊게 파서 스페어 타이어를 충분히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아반떼라는 모델이 전 세계 선진국은 물론 제3세계까지 커버해야 되는 모델이라는 거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트렁크 바닥 매트 카바 같은 경우는 이 차가 대중적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에서 이 뒷좌석을 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부분. 그런데 양쪽 손잡이에 유격이 달라.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림이 흔들려요. 이 부분은 일부러 유격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이거 틈없이 잡소리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면 찌걱찌걱 소리는 안 나겠지만, 이렇게 느슨하게 되면 더렁더렁 텅텅텅텅 소리 납니다. 이런 부분의 마무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닫히는 소리는 역시 가볍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아반떼 실내를 봤을 때 운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저 센터 콘솔에 있는 그 비대칭 센터 콘솔입니다. 저기가 손잡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동반석과 운전석 공간을 나누는 격벽처럼 벽을 딱 치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운전자가 훨씬 더 이 차에 집중되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앉았을 때의 느낌은 그렇게 전투적이진 않습니다. 시트가 지금 제가 제일 낮춘 거거든요. 낮춘 건데 아직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낮출 수 있다면 그러면은 좀 더 공격적인 자세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시야가 좋은 계기반 높이가 낮고, 요 에어 컨디셔너하고 요 오디오 컨트롤 쪽, 이쪽도 낮아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도 낮아요. 그래서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시원한 느낌입니다. 저쪽 대시보드 되게 낮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직물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 쌓아놓은 것이 젊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흡음재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앉아서 잡아볼게요. 앉았을 때, 아유, 이게 손이 저는 안 닿아요, 잘. 근데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그동안은 다들 높여서 만드는데, 그거하고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거는 더 좋습니다. 소재는 여기는 딱딱한데, 여기는 살짝의 우레탄 필름을 입혀놓은 소재를 씁니다. 성형이 아닌, 뭐라 그럴까, 얇게 접착한 소재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패널하고 이 암레스트 쪽은 UV 코팅과 수지 코팅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미끄럽지 않으면서, 여긴 미끄럽다, 여긴 아닌데, 이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립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손잡이 잡았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 트위터 부분이 좀 싸구려틱하지 않아요? 요거는 조금 디자인에서 하나 아쉽네요. 그리고 여러분, 계기반에서 요 보조 계기반이 무슨 기능을 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차에서는 아무 기능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이제 N 라인 같은 모델을 봤을 때 확실히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계기판을 켜볼까요? 야, 이지 액세스도 있어. 파워 시트가.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이 10.25인치 그리고 10.25인치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부분은, 로직은 기본적으로 소나타나 K5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고, 꺼야겠다. 예, 실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이 이렇게 레버라운드 형태로 잘 만나게 되어 있는 거, 소재가 아니라 형상으로 느낌을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은 대중차, 준중형급이라면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재 가지고 승부하기에는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 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제 직물인데요. 그 직물이 고급 직물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 때문에 이제 의자를 눕혀놨는데, 의자의 형상은 꽤 두툼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는 거 보면 이거 레카로 시트, 옛날에 레카로 시트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레카로 컴포트하고 모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라이트 스위치가 있고, 선루프 스위치, SOS,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하이패스가 내장이 되어 있죠. 네, 제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이렇게 보면 레카로 모양, 여기도 그렇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제가 시트를 완전히 낮췄는데도 발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2차급에서도 이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뒤에 리어 벤트 있고요. 그런데 뒤쪽에 USB 소켓은 없습니다. 진짜 없을까? 팔걸이를 봐야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앞에 보면은 이 센터 콘솔에 이 앞쪽에 USB가 두 개 있습니다. 제가 하나 쓰고 있고요. 하나는 비어 있죠. 그리고 이제 파워 아울렛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안쪽에, 센터 콘솔 안쪽에 USB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글로브 박스 안에요. 도합 USB는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뒷자리에서 앞을 딱 보니까 이 차가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분위기하고 많이 비슷하죠. 하지만 플라스틱은 딱딱하다. 그렇습니다.
네, 아반떼 CN7의 전륜 서스펜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전형적인 심플한 맥퍼슨 스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조금 더 바닥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서브 프레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I자 가로막대 같은 거를 썼었는데 지금은 우물정자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알루미늄 막대기가 있죠. 저것은 이제 펜들럼 방식의 엔진 롤 스토퍼, 엔진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제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개벽다구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뒷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상당히 간결한 토션빔 엑셀 방식을 사용합니다. 토션빔 엑셀은 이제 독립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일체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 두 가지를 혼합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단점도 같이 갖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토션빔 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코너링을 할 때 바깥쪽 뒷바퀴가 이 토 아웃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서 뒷꼬리 부분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마운트가 있죠. 이 서스펜션 마운트의 특별한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깥쪽 부분의 부싱이 조금 더 두툼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쌓이는 외력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고요. 토 컨트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쪽 보시면은 와, 완전히 트렁크래.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그 서스펜션이 멀티링크 서스펜션 다 들어갈 수 있고 아마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엔진은 이미 K3부터 적용이 되었던 DPFI 듀얼 포트 인젝션 엔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형 엔진 마운트하고 그리고 이 알터네이터 쪽에 있는 이 텐셔너가 특이합니다. 이 정도 텐셔너라면은 원래 이제 스타터 제너레이터까지도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대용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DOHC 캠샤프트 포지션 센서들이고요.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엔진 커버가 거의 없죠. 이 엔진 커버가 위쪽에 보면은 다이렉트 이그니션 점화 코일들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서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인젝터입니다. 지금 실린더마다 인젝터가 두 개씩 꽂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이 엔진이 듀얼 포트 퓨얼 인젝션 DPFI 방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엔진의 작동 상황에 따라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인젝터를 번갈아 사용을 하거나 동시에 사용을 해서 연료 소모율도 줄이고, 그리고 직분사에서 있을 수 있는 카본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소음도 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 ABS 모듈하고 이 브레이크 부스터가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보셨던 것처럼 성형되어 있는 엔진은 흡음재들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반떼의 실내외 그리고 서스펜션 엔진룸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시도 그리고 동시에 준중형이라고 하는 시장에 어쩔 수 없는 타협점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지금까지 다른 차에서 보지 못했던 내장과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이라든지 엔진룸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지금 새로운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대용량 구조 그리고 앞선 설계가 적용된 것은 볼 수 있지만 상급 모델에서 적용되었던 알루미늄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특히 이제 토션빔 엑셀이 적용되면서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휭 하고 비어버려 있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반떼는 기본 바탕과 어떠한 시도는 상당히 진취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현재 M1.6 가솔린 엔진 그리고 LPI 엔진이 있는 곳은 과거 아반떼의 중심 고객들 그리고 새로운 아반떼에서는 기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되거나 타협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상위 모델들이 앞으로 추가되면서는 확실히 발전할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이 편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시도와 타협이 동시에 보이는 아반떼 1.6 스마트 스트림이 주행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 돋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이 보이는지, 그리고 그 전체의 총합은 우리가 좋은 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다 도달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